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에는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검토만으로 북한의 거듭된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미 외교국방수장이 북핵 대응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북한은 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반복된 실패에도 북한이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그리고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차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한미 국방당국이 지금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의 전략 무기 상시 순환 배치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상시 순환 배치라는 개념부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무기가 소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들이 거의 하나가 항상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정 부분 배치돼 있다 아니면 한반도 인근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네. 순환이라는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한 것들은 한반도에 올 수 있는 전략 무기에 가능한 이제 목록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 중에서 만약에 B1이 와 있다 그러면 B1이 1년 내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결국 일정한 기간은 B1이 왔다가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B52가 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가령 오해역급 잠수함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순환 배치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네. 사실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괌에서 긴급 출격을 해가지고 온다고 얘기할 때 사실 한두 시간 내면 한반도에 도달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북한한테 주는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결국은 이 비행기들이 한반도 인근에 와 있다라는 건 언제든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요. 단 하나 이제 이 상시 순환 배치가 괌이나 다른 지역에 배치돼 있다가 한반도를 도우러 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거는 가령 이제 이 북한의 이 핵 미사일 위협이 실제로 이게 전개가 돼가지고 말이죠. 네. 무기화돼서 유사시에 한국을 먼저 치려고 한다. 타격을 하려고 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긴급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는 이게 한두 시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상시 순환 배치돼 있을 때는 예. 긴박한 징후만 보이면 언제든지 반응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안정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무기들이 상시 배치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공동 성명의 구체적 무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네. 구체적 전략 무기들이 뭐가 있는가 여기서도 많이 소개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즉응성이죠. 과거에는 어떤 미사일이나 핵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에 사후 조치로서 있는데 아까 차 박사님도 말씀하시는 선제적 즉응 태세를 강구한다.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공군에서는 비상대기 예. 개념으로 즉각 발진할 수 있는 즉응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무기들이죠. F-22 같은 경우는 저게 레이더망에도 걸리지 않는 네, 그런 네. 게 있고요. B-1B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죽음의 백조라고 소개되는데 네. 응징의 백조죠. 우리가 선제의 공격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하는 거 B-52 등등 그리고 북한이 SLBM을 비롯해서 잠수함 전력으로 기습 공격력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강화하는 거는 우리 잠수함 전력도 있지만은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정찰 자산, 항공기죠. EAC라든가 이런 각종 정찰기 전력도 상당히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확장 억제가 정치적인 선언적인 의지 천명이었다면 상당히 구체성이 있는 내용을 그러면 왜 공동문에 발표 안 하냐? 그거는 구체적인 실무 워킹그룹에서 그 방법과 시기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그런 네. 의미가 있고 요번에 아주 중요한 것이 2+2 회담도 있었지만은 네. 외교적인 국제적 공조뿐만 아니고 군사적 옵션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 네. 애스턴 카터 국방장관이 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김정은한테 직접 보내는 겁니다. 네, 네. 김정은 오판하면 그것이 곧 죽음이다. 외교장관이 그렇게 런열렛을 동아태 차관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그리고 구체적 적응성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체적 무기 체계로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서 핵무장이라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한 그 이중 포석적인 측면도 많다. 그래서 구체적 무기를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네, 네. 또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의 무기들이 된다. 지금 여기서 논의되지 않은 합동훈련 같은 것도 더 강화되고 할 수도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태세를 갖춤으로써 안정감을 좀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 어떤 계기성이 있을 때마다 결국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 확장 억제 공약이 제기가 됐어요. 특히 정상회담이나 이럴 때요. 예. 그리고 그 앞에 그 이전에도 사실은 국방급의 협의체는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EDSCG라고 얘기하죠. EDSCG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차관급 협의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마 이 협의체에서 하게 될 게 구체적으로 이미 정무적인 결단이 내려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운영을 할까 하는 거는 전술적인 거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 확장 억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이상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필요에 따라 먼저 때릴 거냐? 아니면 퍼스트 파이어가 그러니까 처음 한 방이 나온 다음에 대응할 거냐? 이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적인 지침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기 체계를 쓸 거냐?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네. 상설적으로 배치해 있다가 배치해 있다가 문제가 되면은 그 스톡파일이 있는 핵보복 스톡파일이 있는 지역에 날아가서 다시 재장전해서 올 거냐 아니면은 이미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것까지 장비를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정책의 문제들이 있고요. 아, 예. 그럼 평시에 이 아까 리스트에 있는 이런 무기 체계들을 어떤 간격으로 이제 순환 배치를 할 거냐 이런 운용의 문제까지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확장 억제가 계기성이 아니라 네. 상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보다 골라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지난번에도 그렇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도발 징후를 보고 하느냐 아니면 도발한 뒤에 하느냐의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 볼수 부분 있겠군요. 자체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사실 굉장히 그 카터 국방장관이 한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도 메시지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힘이 없어서 너 가만 지켜보는 거 아니야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전략 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자체도 네. 그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 북한이 그동안 이 한미 연합 훈련 할 때마다 이게 압살 정책이니 핵정책 연습이니 이런 얘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한반도에 없었던 전략 무기들이 이제 잠시 배치가 돼요. 네, 네. 항공모함도 그렇고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강박관념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네. 이제는 이게 항상 한반도에 그렇죠. 물론 돌아가면서지만 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겠죠. 예. 근데 이 순환 배치가요, 지금 일단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직 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저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걸까요? 검토는 뭐 우리 공무원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검토가 아니고 네. 실무적 절차를 리뷰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해 보겠다. 네. 통상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구체적 방법론을 세부화해서 실제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되지 않습니까? 2+2 회담에서 이미 큰 틀은 협의가 됐고 네. 아, 예.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꼭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고 예.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미국 대선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다임 요소라고 하는데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요소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한 이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 검토라는 것이 할지 안 할지 그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구체적 방법론을 생각했다. 그리고 네, 네. 구체적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B1B를 오산기지에 상시 배치한다. 예. 예를 들어 한 달 배치한다. 그러려면 유류나 군수나 보급이나 각종 물자, 그다음에 그 무기체계, 비행기만 와 있으면 뭐 합니까?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미사일이라든가 폭탄 같은 거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군수지에 대해 소모해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군수 보급 시스템까지 다 맥락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합의한다 그래놓고 뭐 검토만 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이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계적으로 북한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예,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예. 북한이 다른 어떤 행태를 보면 그 어떤 기만적 요소를 삭제하고 명백하게 압박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패턴하고 달라진 것은 외교 위주한 국제 공조를 했는데 이거는 네. 한미 양국의 국방의 수장들이 그 실무적인 차관이나 실장급의 별도 그 실행팀, 워킹그룹까지 해서 앞으로는 한미 공동으로 하는 거죠. 미군이 결정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요구에서 미국이 그에 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실행력, 네. 그 액셔너블이라고 하죠. 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검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토의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겠군요. 그러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드 배치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예. 미국의 이제 전략 무기 같은 것들이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면 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중국이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만약 이런 게 상시 순환 배치가 된다고 하면 중국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까도 좀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사드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오히려요. 예. 네, 더 막강한 왜냐하면은- 전력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을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그동안 쉽게 얘기하면 한미 연합훈련할 때 네. 항공모함이나 아니면은 이런 무기 체계에 왔었다고 해서 가령 이제 B1B 랜서가 한반도에 잠시 전개되었다고 해서 중국 반응이 뭐 그렇게 격렬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앞서 그랬었죠. 예, 한미 연합훈련도 보면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개개별 무기 체계가 자기를 겨냥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일단의 관심의 차이고요. 네. 중국이 사실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이유 자체는 이게 자기를 겨냥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단계의 무기 체계, 기존에 있던 거와는 달리 새로운 단계의 무기 체계라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이 확장 억지에 따라서 순환 배치될 전력들 같은 경우에 이미 중국이 보고 있던 무기 체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물론 이 외교적인 수사로 반박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드보다는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중국의 반응도 분명히 고려할 겁니다. 어떤 무기 체계를 집어넣으면 또 이걸 어떤 가지고 반응을 걸고 나올 보일 거고. 거다. 예.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뭐 중국 변수뿐만 아니죠. 막 국내에서도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막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확장 억제 공약이나 이제 해구산이라는 것이 이게 실행이 된 사례가 없어요. 실행이 된 사례가 없는 게 이게 허상이라서 없는 게 아니라 핵전이 안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장하면 확장 억제가 믿을 만한 거고 어디까지 보장하면 아니다 그러는 그러니까 선행 사례와 다른 일이 일어나면 예. 의구심을 갖는 건 좋은데 예. 무조건 난 그래도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걸 우려하는 분들도 그 나라를 걱정을 하고 안보에 대해서 우려가 크니까 동맹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미국 외교 국방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월 10일 날 핵이나 미사일 도발할 걸로 예상했는데 그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것은 지난번 그 6차 실험 중에 한 번만 성공했고 플러스 불과 5일 만에 2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도 그 기술적 능력은 향상이 된다. 네.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때 과거처럼 원산 호도반도 원산 인근에서 안 하고 이거는 장소가 평안북도 내륙으로 하고 방현 비행장이었다. 그럼 과거처럼 고각 발사 미사일이냐? 네. 과연 그 신형 엔진 미사일을 실험하는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폭발이 됐기 때문에 미사일 그 엔진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뭐 확인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나 이런 것은 정확한 그 종합 분석 능력, 정보 자산에 의한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 동안의 핵 미사일 개발 역사를 보면 북한의 능력이 과소평가했다가 결과로 나타나는 항상 깜짝 놀라는 결과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무수단 개발을 해온 그 기술력 네. 또 엔진 성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패가 진짜 실패인 거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의 예, 예. 어떤 그 기술적 결함이 나타난 거냐 이런 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난 6월 22일 날 5차 핵실험 그 무수단 발사 때 고각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각 발사 그리고 1,400km 이상 가고 400km까지 갔던 그런 일단 그 정도 엔진 성능을 시험하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네. 새로운 것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몇 번 또 시도를 할 겁니다. 그 중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성공의 가능성을 보는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대평가도 문제지만 과소평가도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특히나 이제 동해안에서 발사를 했다면 네. 만약에 실패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바다로 떨어지니까는 덜 부담스러울 텐데 내륙에서 했다면은 그게 이제 북한 내륙 지방으로 떨어지면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할 수 있는데 이게 과감하게 실행을 했다면은 뭐 자기 영토에서 핵실험도 하는데요. 뭐.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네. 무수단의 기술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이 무수단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이게 왜 무수단이냐? 네. 그 대포동이나 이런 더 장거리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요. 그 국제적인 규범에 맞는 방법으로 그 이 인공위성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예, 이제 예. 주로 얘기하는 아주 장거리입니다. ICBM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이나 KN-14와 같은 건데 이 경우에는 그 세계 해사기구나 네. 아니면 그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국제 규범에 따르면 통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열흘 내지 기존 사례로 볼 때는 한 2주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 알려지게 얘기가 되죠. 나와야 이제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무수단은 상대적으로 이거부터 자유로운 면도 고려를 했는데 기술 네. 수준만 놓고 보면 첫 번째는 하나예요. 이미 기술 수준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는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가능성을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내륙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은폐 그 방법도 있고요. 그 동안은 주로 이제 원산 쪽에서 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치가 내륙 쪽에서도 발사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동식 발사대의 특성이라는 걸 10분 보여주는 거예요. 더더구나 만약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하고 탄두를 결합하는 실험을 해본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고고도 상공에서 다시 말해 방사능 피해를 미치지 않는 고고도 상공에서 그 EMP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 폭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두하고 이제 이 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능력까지 하고 그다음에 핵탄두 폭발 능력까지를 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만약에 동해나 아니면 일정 지역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항공기들의 노선 라인을 보면요. 북한을 피해서 우회해서 가게 되는데 네네. 이 EMP 효과에 따라서 만약에 비행기 한다라도 진짜 민간 항공기 떨어지면 이건 또 파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겠죠. 내륙은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이 좀 부담이 줄어들게 덜하고요.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무수단 미사일의 성능을 높이 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일종의 엔진 개량 실험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제 네네. 이 함대지 미사일을 이 개조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함대지 미사일은요 관으로부터 발사가 돼요. 원리가. 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지대지 미사일은 그냥 개방된 공간에서 발사가 됩니다. 예. 과연 그 설계를 그대로 따랐는데 저게 제대로 날아가겠냐고 의구심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동안에 이게 일부러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 기술을 맞춰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예 지대지에 맞는 또 다른 차원의 엔진 개발을 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지금 예. 시행착오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기술 수준을 낮게 볼 때는요. 예. 결국 북한이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현재로서는 장거리 미사일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ICBM 같은 건 중거리에서 가장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것이 무수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로서는. 가장 낮은 단계 그 계산이 그렇다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철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과대평가도 곤란하고 과소평가도 곤란하지만 예. 저는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게 네. 한참 과소평가했다가 그동안은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갑자기 계산이 빗나가니까 굉장히 이게 중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과대평가선으로 저는 오히려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극단적으로 이 왔다 갔다 우려- 하고 예. 있다는 거군요. 항상 얘기하지만 예. 북한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 예.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한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예. 국제적 고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해에도 위성 개발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수단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대로 또 장거리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대로 또 실험을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북한의 움직임을 딱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게 아니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네. 결국은 이 카터 장관 얘기에서도 나오는 거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때리는 게 아니고 미국 측에서 아 우리도 공격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3단 그 2월 달에 그 광명석 발사할 때도 이것이 3단 분리 기술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김정은의 3월 행보라든가 8월 만에 NG 실험 이거 쭉 보면은 탄두 재입이라든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도 마치 입증하듯이 보여주면서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은밀리에 도발하면 뭐냐면은 상대가 북한 당국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이 그냥 엄포용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한테도 북한이 미국을 칠 수 있다, 최소한 과함을 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입증해내기 위한 그런 도발인데 네. 이런 도발로 인한 자충수, 역효과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른바 전략적 셈법 그것이 전략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체제 고립과 체제 붕괴를 재촉하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차 박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요.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의 국방하고 군사 전문가들 아니면 정책 결정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의 오디언서들한테 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 워싱턴에 쏘면 핵전이거든요. 동등하게 핵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선에서는 어쨌든 이게 워싱턴까지 날아오네 예. 라는 인상을 주는데 성공을 한다면 미국 국내적으로 협상하라는 여론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건데 김정은이 하나 착각을 한 건요. 네. 별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